요즘 마음 사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촬영하고 있는 마음당 심리상담센터 센터장 신동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자 오송인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내일 날씨는 맑음이라는 책을 또 송인 선생님께서 선정해 주셨는데, 네. 이 책은 좀 어떤 좀 동기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책도 과학 쪽 카테고리에서 어떤 책을 하면 좋을까, 그 중에서 좀 심리학적인 부분이랑 연관이 있을 수 있을 만한 책들이 없을까 이제 고르다가, 이 책이 딱히 심리학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어쨌든 기후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어떤 활동들로 인해서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고, 기후가 인간의 심리와 몸 상태에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키워드가 저한테도 생소한 키워드였는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좀 같이 이 책을 읽고 얘기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 해서 고르게 됐습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 선생님이 두 권 중에 두 권을 이제 제안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저도 이제 서울시에서는 기후불안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꽤 몇 년 전부터는 조금 기후불안을 조금씩이나마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하지만 이제 지식은 없는 거죠. 기후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좀 공부하고 싶은 차원에서 또 이 책을 좀 같이 선정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 좀 어떠셨나요? 이 책은 전반적으로? 이 책이 저자의 어떤 자서전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어떤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 저자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과 이 저자가 살아온 그 역사가 이 책에 같이 묻어 있고, 그걸 또 되게 좀 소설가적인 느낌으로 잘 전달하는 약간 그런 재주가 또 이분이 역량이 있으셔가지고 되게 좀 몰입하면서 지루할 때쯤이면은 저자가 자기 얘기하면서 졸지 않게끔 도와주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책을 번역하신 그 노승영 그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번역하시는 과학 책들이 다 퀄리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번역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좀 잘 몰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번역자가 어떤 분이시냐도 참 중요하죠. 이렇게 외서를 읽을 때는. 그리고 이게 참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운동하면 좋은 걸 모르냐고요랑 우연히 또 같은 출판사 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네요. 저희가 협찬을 받은 것도 아닌데.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반비 출판사라고 이제 민음사 산하에 그렇네요. 이런 과학 입문 도서를 출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책을 이렇게 두 권이나 같은 출판사에서 내주셨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확실히 또 그런 번역에도 신경을 좀 쓰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일단은 사실 기후라는 개념 자체가 사람들한테 뭔가 많이 듣긴 하지만 또 이상하게 낯선 용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다들 매일 일기예보 보고 그쵸? 날씨를 체크하는데도. 근데 이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이분이 연세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의 80 넘으셨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막 되게 미성년자 때부터 기후 과학자로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이게 지금의 우리의 기후 예측이 정말 이렇게 활성화된 게 얼마 안 됐구나. 정말 과거에는 막 하루의 기후도 날씨도 예측을 못해서 그거를 어떻게 할지 이제 수많은 과학자들이 논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또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기후 예측이라는 어떤 시도 자체가 컴퓨터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기 시작한 게, 컴퓨터의 그 초기 발명과 이제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현대 컴퓨터의 이제 아버지라고 이제 불리는 분이, 제가 요즘에 올해 이제 CS라고 컴퓨터과학을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배운 게 나오니까 반갑던데,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현대 컴퓨터의 초석을 다졌는데, 그 폰 노이만이 개발한 컴퓨터로, 자기가 개발한 컴퓨터로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계산해 보면 좋을까 하다가, 폰 노이만이 이제 날씨와 기후와 관련해서 뭔가 컴퓨터가 유용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 저자의 어떤 지도 교수가 되는 줄 찬이라는 교수와 이제 폰 노이만이 같이 협력을 해서 현대의 그 계절 날씨 예측, 기후 예측의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뭔가 기후의 아버지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줄찬이라는 맞아요. 분이. 네. 그래서 이 저자는 그 자가디시 슈클라, 저희가 이름도 말을 안 했는데 이름이 좀 어렵죠. 자가디시 슈클라라고 인도에서 이제 태어나신 분이죠. 인도인이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MIT로 이제 공부를 하러 이제 오시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거의 미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이 기후 예측이라는 그 키워드 자체가 70년대 막 이쯤만 해도 가능하지 않은 영역으로 이제 여겨졌다고 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컴퓨팅 능력 자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을 하지를 못했고, 그거에 더해서 이제 어떤 날씨나 기후라는 게 그 카오스적인 부분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 해서도 이제 카오스 이론이 좀 나오긴 했는데, 그 초기 조건에 따라서 초기 미세한 조건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를 제대로 예측한다는 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통념으로 여겨지던 상황에서 이 저자가 아니다. 그 와중에도 그런 불확정성의 와중에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밝히신 분이죠. 맞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에서도 나온 그 로렌츠라는 기사였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이 사람 때문에 이 책을 고르셨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건 아니신 거죠. 우연의 일치였어요. 우연의 일치. 네. 그래서 그 로렌츠라는 사람이 이제 이 책에서도 보니까 더 명확해진 게 이 카오스 이론 자체의 어떤 시초를 만든 사람이구나를 또 알게 됐고, 나비 효과라는 용어도 이분으로부터 나온 거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어떤 발표의 제목에서.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나비의 날갯짓보다는 이제 갈매기의 날갯짓으로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처음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줄차니는 그거에 조금 반대했던 사람이죠. 이게 사실은 그 로렌츠의 이론 자체가 약간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걸 연구해보자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것들을 나타냈지만, 오히려 사실 그런 불확정성이나 카오스 이론을 뛰어넘는 어떤 기후의 효과가 뒤에는 좀 나오게 되는 부분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와 기후라는 것들을 조금 그 개념을 처음에 좀 잡고 가는 게 저도 헷갈려가지고 AI랑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조금 이제 공부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기후는 더 큰 테두리인 거죠. 날씨라는 어떤 그런 개개의 어떤 알갱이들을 담고 있는 훨씬 큰 범주고, 그 기후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제 날씨의 어떤 상태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기후라는 큰 흐름을 이제 어느 정도 알면 이제 날씨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레인지 안에서 이제 예측이 가능하다, 범위 안에서. 그런 개념으로 좀 저는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정신의학에서도 기후의 비유를 많이 쓰잖아요. 뭐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정서랑 정동을 크게 나누게 되면, 정서가 약간 기후 같은 조금 안정적인 기분 상태라면, 정동이 이제 그때그때의 내 감정 변화라서 약간 날씨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더 와닿네요. 맞아요. 맞아요. 변하지 않는 어떤 약간 불변하는 특성으로서의 뭐 기질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기후의 어떤 범주에 좀 기후와 좀 유사점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뭔가 그런 굵직굵직한 큰 흐름들 안에서 그 큰 흐름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라고 봤던 거죠. 우리가 당장 뭐 그 당시에는 뭐 50년대까지만 해도 당장 뭐 내일의 날씨가 어떻게 될지도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측하기 어렵고, 뭐 그것도 그런데 뭐 기후라는 것 자체도 전 지구적인 특성을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불가능의 영역으로 봤는데, 이 저자가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면서 아니다, 기후라는 어떤 큰 일련의 흐름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주에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결국에는 어떤 그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학적인 어떤 방정식을 통해서 그것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여기서 그나마 조금 심리학적인 부분이 나왔던 게 방금 말하신 개념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비선형적인 관계를 선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시로 든 게, 선형적이라는 것은 뭐 그런 X축에 뭔가가 올라갔을 때 Y축의 것도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일정한 어떤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을 많이 할수록 행복이 올라가는데, 주 80시간 이상 일을 하면 수면 부족과 같은 외부 변수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한번 꺾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행복이 올라가다가 이제 너무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꺾이는. 사실 이것은 비선형적인 관계인 것인데, 여기서 이제 삶의 어떤 수면 부족이라든지 다른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것이 결국엔 또 선형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선형적인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해를 찾는 것이 자신의 일이다. 뭐 이런 해는 이제 여기서 어떤 답인 거죠. 맞아요. 그런 작업으로 묘사를 한 게 이것이 사실은 뭐 모든 분야가 같겠지만 특히 심리학도 정말 카오스잖아요. 정말, 사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걸 수도 그렇죠.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약간 주제를 돌려서 그 자살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카오스의 영역인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범위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 일련의 연구들이 조금 계속 있어 왔고, 그래서 자살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들이 뭔지에 대해서 그 심리학자들이 계속 찾으려고 연구를 많이 해왔던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불확정적이고 좀 카오스적인 날씨나 기후를 예측하기 위해 노력했던 기후학자들의 노력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직은 뭔가 정신의학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50년대 하루의 날씨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일 수도 있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네. 앞으로 더 발전해갈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뭐 약간 또 심리학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좀 프로이트라든지 이런 선진 심리학자들, 정신분석학자들을 약간 좀 비난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건 비과학적이고 말도 안 된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단초를 만들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인 거고, 그렇죠. 그 시점에는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최대한 활용해서 최선의 연구를 해낸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선대의 그런 연구들을 이렇게 좀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거는 조금 맞아요. 자제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뭐 후대에 반박하든 뭐 그 비슷한 의견으로 가든지 간에 후속 연구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기후학도 보면은 전혀 생소한 분야고, 사실은 고등학교 때도 지구과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뭘 배웠는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과기도 했고 해서 더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모든 게 다 너무 생소했는데 그래도 이 책에서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이제 쭉 왔는지 약간 설명을 이제 계속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이제 그 컴퓨터가 이제 슈퍼컴퓨터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이제 예측 가능하지 않았던 것들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방정식 같은 것들을 이제 찾게 됐고, 그 방정식에서 중요한 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해 중에 하나가 경계 조건이라는 것인데, 그 경계 조건이 해수면 온도예요. 예를 들면 해수면 온도는 느리게 변화하지만 어떤 주기가 있고, 그 온도에 따라서 몬순, 예를 들면 이렇게 장마 시기라고 좀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 해수면 온도에 따라서 장마 시기가 어떻게 나타날지 양상이 예측이 되고 그거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더라라고 그거를 이제 알 수 있게 한 게 이제 이 저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것들, 몬순이 어떻게 오는지 사실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해한 영역이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는데, 그 방정식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풀어낸 사람인 거죠. 진짜 네. 대단하네요. 네네. 그래서 그게 왜 중요했는지 저자가 또 설명을 해줍니다. 친절하게. 기후가 중요한 거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해 장마가 얼마나 지속될지, 혹은 가뭄이 얼마나 지속될지를 예측할 수 있다면, 뭐 식량을 좀 더 그 전에 좀 더 이렇게 생산을 어떻게 해서든 비축분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대비하면서 그 생명을 더 유지할 수 있게, 더 살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자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연구에 몰두를 했다고 합니다. 동기가 그런 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좀 더 낫게 할 수 있나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자의 어떤 그런 탄생의 기반 자체가 이제 인도의 당시 사실 1940년대 인도는 지금보다도 훨씬 낙후가 되어 있었고, 맞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상당히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신기했던 게 이제 인도는 지금도 약간의 카스트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분이 아마 브라만 네, 계급이었던 것 같아요. 최상층의 계급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흙집에서 되게 어떤 동물들의 어떤 배설물도 막 주변에 널려 있고, 맞아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부유하지 않은 또 일상을 지내셨던 것도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특히 환경이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사실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집이 쓸려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도 이제 같이 협업하게 된 제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제 브라질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기상학을 시작하게 된 게 아마존 우림 그런 파괴가 이제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것들을 궁금해서. 그렇죠. 사막화. 그렇죠. 결국에는 이것이 내가 어떤 처한 기후적인 환경에서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
실제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기후에 관심을 갖게 된. 네.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기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구나. 좀 그런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소명의식이 정말 뚜렷했던 과학자, 기후학자였고 저자는. 그래서 어릴 때 진짜 그 동네 사람들을 볼 거 아니야. 자기는 불암한 계급이지만 어쨌든 더 못한 하층에 있는 계급의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식량이 없어서 뭐 죽어가는 광경도 아마 봤을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일련의 경험들을 하면서 자기가 여기에 어떻게 좀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이미 어릴 때부터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이 아버님 자체가, 이 저자의 아버님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아버님 자체가 그 교사셨죠. 교사였고 그 지역 사회를 어떻게 더 낮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학교를 하나를 더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더 교육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막 고민을 했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좀 흐릿하긴 한데, 그런 어떤 아버님의 어떤 특성을 좀 잘 물려받아가지고 불굴의 의지로 그 척박한 인도 땅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값진 연구 결과들을 얻어내지 않았나? 이 저자의 아버님의 역할도 굉장히 했던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제 아버지도 이제 젊으셔서 빨리 좀 돌아가시죠. 사고를 당하셔서. 근데 그 전에 이제 동네 초등학교를 직접 세우시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뒤에 결국엔 이 저자도 대학을 세우죠. 맞아요. 간디 대학교라고 이제 자기 동네에 이제 그런 것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런 면들이 보고 배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건 약간 좀 여담이긴 하지만 이 어떤 그런 나라의 특성과 어떤 시대의 특성일 수 있는데 약간 좀 그런 여성에 대한 좀 뭐 다처제라든지 일부 다처제죠. 그리고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여성과는 이제 아이를 낳고 나면은 거의 남처럼 지내고 있는 그 부분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저자가 약간 그 과도기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그런 제도를 따라서 막 17살 때 결혼식을 올리고 그 뒤로 5년 동안 못 보다가 5년 뒤에 이제 어디 합방을 하게 되죠. 맞아요. 심지어 이름도 몰랐죠. 맞아요. 아내 될 사람이. 그리고 그때도 이제 그 좀 아이만 이제 임신을 하고 그 뒤엔 또 교류가 없다가 나중에 이제 사실 미국에서 새로운 여성분을 만나서 그렇죠. 이혼을 하고 다시 새롭게 결혼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참 이게 지금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하고 좀 문제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의 그나마 발전적인 부분은 맞아요. 사실은 인도 입장에서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중혼이 이제 다처제가 이미 합법이기 때문에. 근데 저자는 그것은 이제 나의 배우자한테도 예의가 아니고 자신도 스스로 양심적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자기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분의 어떤 맥락에서는 가장 그래도 윤리적으로 좀 선택을 하셨던 것 같고. 맞아요. 약간 그런 인도 사회에서의 삶과 어떤 그런 미국 사회에서의 삶에 되게 혼재되어 있던 그런 갈등이 거기서 좀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는 이제 그 새로 만난 아내분하고 쭉 100년 해로를 하시는. 맞아요. 일남일녀 스라에 두시고 쭉 계속 지금 같이 잘 살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도에서의 상황과 미국에서의 상황이 좀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책이 저는 좀 역동적으로 한편에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뭐 과학서적인데 뭐 이렇게 좀 재밌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그 인도를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그 패키지 여행으로 3주 정도 이제 갔었어요. 그래서 저자가 언급하기도 하는 바라나시도 이제 갔었고 했는데, 그 인도의 풍경들이 제가 눈에 담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상상하면서 이 책을 읽으니까는 아주 더 이렇게 몰입이 잘 됐고, 실제로 아버지가 사고사로 저자의 아버님이 이제 그 추락사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바라나시에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겐지스강이 그렇죠, 그렇죠. TV에서 거기군요. 우리가 많이 보는 그 겐지스강에서 이제 화장을 하고, 이 저자가 이제 어린 나이에 그냥 아버지를 거기다 이제 화장을 하고 뭐 기차를 또 타고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장면들이 조금 생생하게 좀 더 그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재미있었고요. 특히나 인도 열차가 되게 악명이 높잖아요. 우리 유튜버 빠니보틀님이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거기는 기차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타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타서 그거를 가는데, 저자도 그런 기차 얘기에 대해서 좀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되게 좀 정겨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 인도를 잘 몰라가지고 영상 매체로도 접하지 못해서 사실은 그렇게 잘 그려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은 진짜 좀 그게 더 훨씬 생생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계급 차이 같은 것들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의상 자체가 저 사람은 브라만이겠다, 저 사람은 좀 하층이겠다라는 게 한눈에 조금 이방인의 눈에도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만큼 아직도 계급적인 부분이 뚜렷한 사회일 건데 그런 상층 사회에서 편안하게 삶에 안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자가 대단한 게 그런 것들을 이제 마다하고 학문의 영역으로 매진을 해서 저 멀리 이국 땅에 미국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공부를 이어나갔다는 것 자체가 저자도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거의 미성년자 때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약간 고향에 대한 향수를 얘기 많이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아예 좀 미국에 정착하는 길로 먹는데 그 뒤로도 사실 이분이 어쨌건 인도에서도 상류층이었고 미국에서도 되게 이런 좋은 대학에서 그쵸. 어떻게 보면 이런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높은 계급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라는 특성에서 이제 되게 느끼는 그런 불안정감들 혹은 이제 또 인상 깊었던 게 그 박사 논문을 쓸 때 이제 교수한테 그런 지적을 받잖아요. 너는 영어를 꼭 독일식 어순처럼 쓴다. 그때 이제 화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일종의 그것이 물론 이제 그 둘의 관계는 상당히 돈독한 아까 그 줄찬이라는 교수와의 관계였는데 맞아요. 약간의 어떻게 보면 좀 인종차별처럼도 비춰질 수 있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그 줄찬이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이민자로서의 어떤 서러움을 약간 좀 내비친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그 저희보다 훨씬 앞세대이기 때문에 그 더 훨씬 더 역동적인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거의 없는 길을 이제 개척하는 부분도 있죠. 줄찬이가 좀 길을 닦았고 그 약간 닦인 길을 이 저자가 이름이 자꾸 헷갈려요. 슈클라가 그 컴퓨팅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고속도로를 이제 낸 거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자가 이제 MIT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나중에는 나사에서도 이제 근무를 하게 되죠. 나중에는 아예 그냥 독자적인 어떤 기구를 세워가지고 그 기구에서 이제 연구소 같은 기구였는데 거기서도 또 이제 어떤 중요한 결과를 이제 하나 냈던 게 그 논문 제목이 인상적이어서 제가 좀 적어놨는데 그 1998년에 사이언스의 그 카오스 한가운데에서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논문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컴퓨터 속에 이제 대기의 그 초기 조건을 수십억 가지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반박해야 됐던 주장은 카오스 이론인 거잖아요. 그 미세한 차이에 따라서 결과값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게 로렌츠라는 이제 학자의 주장이었는데 그 주장을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그 미세 조건을 수없이 이제 수십억 가지로 이제 바꿈에도 불구하고 바다 온도, 해수면 온도는 이제 고정을 시켜놓은 거죠. 근데 그 해수면 온도를 이제 고정시켜 놨더니 기후 변화에 있어서는 그 해수면 온도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고 그 미세한 조건 변화는 크게 영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카오스 한가운데서도 진짜 예측 가능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제 밝혀내게 됩니다. 참 멋있네요. 멋있죠. 사실 그 카오스 이론이라는 것이 뭔가 특히나 그 업계에서는 되게 반박하기 어려운, 뭐 실제로도 사실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 이후에 연구를 이어나가기 참 어려웠을 텐데, 처음에는 이제 저자도 좀 의심을 했다고 했던 것 같아요. 본인도. 근데 이제 줄찬이가 딱 카오스 이론이 나왔을 때 화를 내면서 아니 우린 할 수 있어, 계절을 예측할 수 있어 라고 한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을 받아서 좀 그것을 이어나갔던 것 같고, 그래서 확실히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게 정말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읽고 나서 보니까 심리학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느낀 게 결국에는 물론 세폴스키 같은 사람은 모든 것이 이제 결정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어떤 흐름에 이렇게 카오스적으로 계속 이제 휘둘리는 약간 그런 것들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가능한 영역들이 있고 우리의 의지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 그런 어떤 조건들을 찾아서 그 조건들의 나의 어떤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충분히 내 삶을 더 낫게 하는 방향으로 혹은 저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을 좀 더 낫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좀 수렴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 그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두라고 하잖아요, 보통은. 그런 부분이랑 되게 초점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기후 얘기하면 빠질 수 없는 또 어떤 기후에 대한 염려, 불안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아마 좀 2부에서 다루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게 기후 불안이라는 것으로 표출될 뿐이지 우리가 기후뿐만 아니라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사실. 매우 많죠. 어떻게 보면 기후는 뭐 중요하긴 하지만 일부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개인의 삶에서 너무나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떤 기후에 대처한 이 기후학자의 어떤 마인드셋이 정말 이 삶에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수용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만 한다는 게 결코 현실에 안주한다거나 체념한다는 느낌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고 저자도 인도 사회를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더 낮게 내가 태어난 인도 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낮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이제 초점을 맞췄던 거고 이제 복잡해 보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거긴 또 부정부패 같은 것들도 당시에는 지금보다 예전이 훨씬 더 많았을 거고 어떻게 보면 되게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자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컴퓨터 같은 것들을 교체를 해서 더 나은 어떤 예측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슈퍼컴퓨터를 들여놓는다거나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용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선뜻 들으면은 체념, 뭐 포기랑 같은 의미로 들릴 수 있겠지만 결국엔 수용을 하려면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를 구분하는 게 선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되게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걸 직면하고 바라보는 거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결국엔 포기나 체념이 이제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걸 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묶어서 다 안 해버리는 게 일종의 포기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적극적인 수용을 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슈클라 저자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또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면 할 게 너무 이제 많다 보니까 이거를 근데 다 들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사람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다 들고 가고 싶은데 다 들고 가다가 이제 번아웃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어떤 것들을 이제 그러면 내려놓아야 되는지 선택의 이제 기로에 서서 몇 가지를 좀 이제 내려놓겠다라고 이제 선택을 했고 그러면서 좀 마음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4월, 5월 너무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좀 결정해서 내려놓고 나니까 오히려 훨씬 더 집중해야 될 거에 더 집중을 잘 할 수 있게 되고 훨씬 더 이렇게 선명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기후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버려야 될 게 뭐고 우리가 기후 예측을 위해서 노이즈가 뭐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시그널이 뭔지를 결국에는 슈클라가 이제 분별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슈클라가 봤던 시그널은 해수면 온도 같은 그런 요인이었던 거고 그래서 그 저자의 접근이 계속 저는 이게 나의 삶이랑 어느 점에서 할 수 있는 지점에 있는지 이 저자가 말하려는 걸 내 삶에 어떻게 좀 대입을 해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는 사실 아직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 너무 벌려놓은 일이 많아서 약간 이제 좀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아직 저는 좀 선택을 못하고 있어서 저도 좀 정리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자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조건으로서 해수면 온도뿐만 아니라 또 육지의 역할도 되게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비가 내리는 거는 뭐 바다의 어떤 수증기들이 올라와가지고 육지에 이제 비를 뿌리는 약간 그런 이미지를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맞지만은 육지에서 증발되는 그 수증기나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육지에서 어느 정도로 수분이 증발되고 이런 것들도 장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기 때문에 예전에는 육지를 별로 고려를 하지 않았는데 이 저자는 이제 연구를 해서 밝힌 거죠. 해수면 온도도 중요하고 그 육지에서의 어떤 수분 함유 상태 그런 것들도 중요한 주제라고 이제 봤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좀 적어놨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 육지는 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왔다라고 이제 표현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것 같아요. 그죠? 컴퓨터로. 그래서 모든 이제 땅을 늪으로 바꿨을 때보다 주차장으로 바꿨을 때 평균 기온이 22도가 상승했다. 아마 여기서 주차장이라는 것은 아스팔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나무가 없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한국에도 되게 습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늪이나 습지를 보존하려는 것들이 좀 그런 이유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뭔가 메우거나 간척을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어느 시점에는 되게 연구가 필요했던 부분이구나, 이런 인사이트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지금 상식으로 여기고 있는 거지만 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상식이 아니었던 거를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밝혀냈고, 그것들이 이제 대중의 어떤 통념으로 자리 잡기까지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은 해수면 온도가 이제 어떤 큰 조건들이 이제 기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게 밝혀졌음에도 일부 측면에서는 그것들을 이제 반박하는 주장들을 이제 자꾸 내고 있고, 예를 들면 인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제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지구 온난화가 계속 이제 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설이잖아요. 정설인데 이 정설을 뒤흔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제 집단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가스 에너지 관련 어떤 기업들은 그런 소식이 반갑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본인들도 이제 어떤 자기네들의 주장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과학자들을 어쨌든 연결을 해가지고 기존의 어떤 정설을 뒤흔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슈클라가 좀 뭔가 이렇게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에피소드가 뒤에 좀 나오기는 해서 기후라는 게 정치적일 수도 있는 영역이라는 걸 저는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어떤 뭐 상원이었는지 하원이었는지 이제 항의를 보내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석유회사나 화학회사의 어떤 로비를 받았던 사람이었던 게 그렇죠. 밝혀지고 나중에 그래서 뭐 오바마 대통령한테 서한을 보내기도 하죠, 저자가. 그래서 물론 그 글도 저자의 입장에서 쓰이긴 했겠지만 그 서한 자체는 사실은 기후에 대한 염려만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왜곡이 되면서 저 사람은 이 세상을 위협하는 존재다, 뭐 기후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쳐넣으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뭐 이 세상의 어떤 정치 구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저자는 참 그게 거의 2년 동안 이제 공방이 아마 계속 됐던 것 같은데, 그때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불면에 시달리고 마음고생이 정말 상당했던 것 같아요. 이미 어느 정도 그 IPCC라는 그 기관에서 이제 연구를 해서 그 전 미국 부통령인 엘고와 함께 IPCC 기관이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거든요. 기후 연구의 어떤 중요성을 인정받아서 이미 2007년인가 그렇게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했고 업적도 쌓아 올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공격을 이제 받게 되는 걸 보면서 정말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평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저자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좀 심했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저자가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동료들도 막 배신하고 자기가 막 존경했던 교수들도 막 자기를 이제 등 돌리고 이런 걸 지켜보면서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자기 소명의식이 확고하게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 이 기후 예측을 잘해서 지구를 좀 더 전 지구적으로 좀 더 나은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사람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모진 소송들을 다 이제 견뎌내고 결국에는 약간 무죄?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자가 삶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 이 사람이 엄친아 같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긴 한데 그것도 맞고, 그리고 그 태도에서 배울 게 진짜 많다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어질 얘기는 2부에서 좀 더 이어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